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2024년에 이제 바뀐 세법, 그리고 이번에 법인세 신고하실 때 절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세청과 납세자의 절세는 달라요. 국세청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런 걸 활용하는 거를 절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납세자는 절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총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거를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랑 똑같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10 낼 때 내가 5를 내면 나는 절세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 자체가 달라요. 국세청하고는. 그리고 국세청이 말하는 탈세, 우리가 탈세란 말 많이 들으시죠? 탈세. 이 탈세는 뭐냐 하면 불법적으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국세청은 탈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탈세, 특히 예를 들어 놓은 건 뭐냐면 수익 금액을 줄이는 거. 우리가 매출이 발생했는데 계산서 안 끊고 매출을 줄이는 거죠. 또는 현금 매출이 발생했는데 현금 매출은 정확히 모르니까 줄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음식점은 현금 매출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현금 영수증을 끊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매출은 다 오픈이 됐어요. 지금은 매출을 누락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비용을 국세청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물 없는 거래, 실물 거래는 안 하고 그냥 비용만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탈세라고 봐요, 국세청은. 그리고 가공경비, 경비가 없는데 경비인 척하고 넣은 것들이에요. 또는 허위, 용역 제공을 안 했는데 용역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만드는 것들, 또는 명의를 위장하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나 혼자 하면은 100을 내야 되는데 나 50 내고 다른 사람 이름 해서 50 내고 이런 것들, 이거를 탈세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뭐를 탈세라고 생각하냐면 국세청에서 추징세액이 비로소 나와야 탈세라고 봅니다. 납세자는. 추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모 연예인, 이게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모 연예인들도 이제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생하면 비로소 탈세라고 봐요. 근데 그게 대부분 뭐냐 하면 법 해석 차이로 나옵니다. 납세자가 생각하는 탈세는. 그래서 나는 비용 처리를 했고 실제 돈이 나갔는데 증빙만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증빙이 없으면 아까 탈세라고 했잖아요. 가공경비, 실물 없는 거래, 수익금액 누락, 허위 계약서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증빙은 비록 없어도 실질적으로 비용을 썼으면 그거를 입증해서 탈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실제 탈세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나와야 우리가 탈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세청하고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요, 납세자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조세 회피. 우리가 다투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고 납세자를 불러서 당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으니 과세하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조세 회피는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비통상적인 방법이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납세자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세 회피와 탈세는 감옥의 벽의 두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영국에 있는 재무장관이래요. 그러니까 이 벽이 얇으면 절세고 두꺼우면 이제 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조세 법률주의가 맞다면 그 어떤 선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세를 줄일 수 있다면은 그거는 조세 회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납세자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제 조세 포탈. 포탈이 뭔지 아시죠? 조세 포탈범. 생각보다 많아요. 조세 포탈범은 거짓으로 기정하거나 요즘은 이 조세 포탈 때문에 가업승계나 상속할 때도 실질적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안 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조세 포탈은 거짓 기장 또는 조작, 은폐를 통해서 세금을 안 낸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나가거나 추징되거나 안 냈을 때 비로소 조세 회피나 포탈이나 조작을 생각합니다. 근데 납세자는 장부를 보고 실질적으로 허위로 비용 처리를 했거나 이랬을 때 무조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화가 옵니다. 납세자한테. 따르릉 전화 와서 여기 어디 어디 세무서입니다. 이쪽으로 잠깐 나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납세자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 거기에서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 주고 그리고 얘기해요. 요즘 진짜 이게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비정기조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물론 특별조사도 있어요. 근데 특별조사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정기조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면 그 신고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TS라든지 FIU라든지 PC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비용 처리를 100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매출은 비슷한데 비용 처리가 150이 됐더라.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성실하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정기조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 사업이 10년이나 됐는데 세무조사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많이 계세요. 중간중간에 소명은 했지만 근데 보통은 4개 과세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기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 개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무조건. 근데 법인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회사는 4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말까지 하는 회사도 있고 저희 세무법인도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예요. 또는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하는 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이 4개가 지났는데도 세무조사가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러면 장기 미조사로 분류를 해놔요. 근데 분류해놨다고 해가지고 다 조사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4개 과세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대부분 좀 큰 회사들은 5년이 되면 아 이제 세무조사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무작위 표본조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작위 표본조사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4과세 기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표본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의 이제 70~80% 이상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비정기조사는 뭐냐 하면 협력 의무 불이행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죠. 우리가 협력 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자는.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면 지급조서를 내야 돼요. 내가 1년간 이만큼 줬다. 내야 되고 배당하면 또 배당소득세 내야 되고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는 몰라요. 우리가 배당 주고 우리 배당 줬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하기 전까지는 이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협력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비정기조사가 될 수 있고 뭐 밑에 건 당연하죠. 무자료, 가공, 위장 이런 거래가 있으면 비정기조사자로 봅니다. 제일 많은 게 세 번째예요. 요즘은 탈세 제보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봉투 살 때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일부러 그냥 받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파랗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탈세 제보. 특히나 이제 오래된 기업들은 저희가 이 탈세 제보를 받아서 이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식. 예전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주식을 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내 이름 대신에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해놓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거래가 없는데 거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당사자가 실제로 탈세 제보를 합니다. 저희가 많이 겪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분이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주식 이동을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 또한 탈세 제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제보가 정말 많대요. 과세관청에. 근데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답니다. 본인들이 봐도 이거는 조사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탈세 제보가 정말 많고 또 하나는 워낙에 국세청이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혐의를 그냥 찾아냅니다. 자기네들이. 찾아내서 비정기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어디서 선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정기조사는 세원관리부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고하면 우리 신고를 받아서 성실하게 했나 안 했나 분석하는 곳이에요. 세원관리부서. 그래서 여기에서 정기조사 대상자를 뽑아내요. 근데 비정기조사는 조사부서에서 해요. 그래서 조사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사 1국, 2국, 3국, 4국 이렇게 있거든요. 조사 4국에서 나온 게 가장 무서운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 4국이 이제 조사의 가장 무서운 곳이고 비정기조사는 그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근데 비정기조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1번 우리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안 하면 이거는 법에 위반된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만약에 일반 정기조사를 하는데 나한테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했다. 그러면 이거는 다툴 수가 있어요. 법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정기조사 요즘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냥 납세자한테 전화해서 오라 그래요. 어디로. 갑니다. 가면 그때 사전통지서 주고 그리고 이러한 혐의로 있으니 언제부터 나와라.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제일 많아요. 이게. 그래서 사전통지가 안 나오고 전화가 오거나 하면 그냥 가시지 말고 내가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전문가하고 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기 조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금도 2021년 과세 기간에 조사가 나왔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2020년까지 조사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정기조사면 2021년만 해야 돼요. 그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어떤 혐의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그 윗부서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해야지 맞아요. 안 그러면 납세자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근데 비정기조사는 그렇지 않아요. 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 조사 대상 기간을. 그러니까 21년 거 조사하러 나왔는데 20년께 뭐가 잘못돼서 21년께 해당이 됐다. 그럼 20년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연장.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도 연장할 수 있어요. 보통 한 달 조사하거든요. 한 달 조사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더 많이 조사해야겠다 해서 기간을 연장해요. 납세자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요즘 비정기 조사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세 번째예요. 우리 가족을 다 봐요. 또는 우리 기업과 관련된 기업을 다 볼 수 있어요. 내 것만 보면 괜찮은데 나 이외의 사람들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금융거래나 이런 거 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장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와서. 그냥 우리 가끔은 새벽에 그냥 들이닥쳐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걸 압수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로 이미 보관해버려요. 자기네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일 큰 게 이거예요. 금융조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금융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은행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융 내용을 제공했다 이런 거 받으세요. 저희도 받거든요. 가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10년간 거래. 그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은행에 요청합니다. 은행에 요청해서 가져가요. 그냥. 그래서 훑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통지해줘요. 그러면 내 통장을 국세청에서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로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법무법인하고 일하면은 포렌식 조사라는 걸 해요. 예를 들어서 거래가 있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 작성해서 냈는데 국가에서 포렌식 조사하니까 이건 21년 종이가 아니네, 23년 종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별별 조사를 다 한다고 봅니다. 진짜 포렌식 조사를 실제로 해요. 그래서 양도 양수를 하거나 뭐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계약서가 없어져서 쓰시면 안 돼요. 돌아가서 과거로 있었던 것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후 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약서 잊어버렸으니까 실제 지금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사자 협의했으니 예전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포렌식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요 종이가 생성된 연도를 보고 실질적으로 23년에 쓴 거다 이러면 더 입증을 해야겠죠 우리가.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포렌식 조사는 무조건 한대요 요즘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게 이제 증여와 상속. 요즘은 유언도 많이 하십니다. 유언해서 요거는 내 손자한테 줘라, 또는 내 자식한테 갖다가 손자한테 가게 해라, 이렇게 하시고, 증여를 하면 반드시 자금 출처를 남겨야 돼요. 그리고 2024년에 법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자녀가 법인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자녀에게 1,000만 원 증여해서 자녀가 그 1,000만 원을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어요. 불과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이 1,000만 원을 자녀한테 줘서 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이 5년 안에 부자가 되면 이 자녀한테 다시 증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자 된 만큼. 왜냐하면 자녀가 거기에 기여할 만큼이 되면, 그래서 반드시 자녀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예. 그게 안 되면 이제는 다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출처를 남겨야 되고, 진짜 최근에 증여에 대한 관심은 진짜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엄청 많이 걷었고요. 예.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유언, 신탁. 요즘 이제 TV 선전 보시면 어떤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 꼬맹이가 말하죠. 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세뱃돈, 뭐 할머니 뭐, 그럼 할머니가 돈 주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죠? 당신이 무슨 현금 주는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신탁을 해라, 이렇게 하세요. 실제 신탁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붐이 일었습니다. 신탁은 보통 상사 신탁과 민사 신탁이 있어요. TV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탁회사가 신영증권 회사거든요. 네, 무슨 헤리티지 신탁이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탁을 활용하는 건 상사 신탁. 근데 요즘은 민사 신탁을 많이 활용해요. 그건 뭐냐면 개인 간의 계약으로 신탁을 하는 겁니다. 법무법인 같은 데서. 그래서 요즘은 효도계약서도 민사 신탁계약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신탁을 활용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유언이나 신탁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출처 있는 지출이어야 돼요. 자녀가 뭘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출처를 마련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금 출처.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녀들을 주주로 하고 배당을 주면 세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배당과 급여와 이런 걸 섞으면 실질적으로 절세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을 통해서 실제 많은 자금 출처를 마련해줘요. 특히나 상장 주식 같은 경우. 상장 주식 사고 파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남는 게 별로 없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0을 벌어서 50을 내는 사람하고, 또는 60을 벌어서 10을 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처분 소득이. 내가 아무리 소득이 많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세금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또는
최대한 적게 내고 내가 돈을 벌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회장님, 지금 이렇게 하면 세금 1억 나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나 지금 1억 안 낼란다. 1억 낼 이 돈을 불려서 5년 후에 3억 낼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5년 후에 3억이 지금의 1억보다 가치가 덜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자산의 수명을 늘려야 돼요. 금융자산이 100살, 1000살 살게 하면 그만큼 세금을 뒤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의 세금을 내죠. 취득할 때 취득세.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취득세로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는 뭘 내죠? 재산세를 내요. 그럼 재산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셔야 되고, 처분 단계에서는 당연히 양도세를 내겠죠, 개인은.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그러면 개인은 양도세가 50%인데 법인은 20%다. 그럼 법인을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세 이연이에요. 지금 안 낸다 이거죠.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거예요. 나중에도 현실화되지 않으면 또 안 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나 실질 가치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낼 수 있다면, 그래서 평생 세금 없이 재투자를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되도록 세금은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세미나 같은 거 가시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분이 뭐냐면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언젠가 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미룰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내가 100세까지 살지 150세까지 살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금융자산도 최대한 세금을 늦게 낼 수 있게, 내 수명이 늘어난 만큼 금융자산의 수명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 신고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신고할 때 한 10가지 정도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채권 채무. 이게 보통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대표님들은 별로 신경을 잘 안 쓰세요. 외상 매출 얼마 있는지, 외상 매입 얼마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나 이거 계속해서 못 받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체크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중소기업은 2년 동안 못 받는 돈이 있다면 대손 떨 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손 상각이에요. 과거에 못 받은 매출 채권을 어떻게 비용으로 떨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원히 못 떨면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라서 가지급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지급이나 대여금, 또는 우리가 가끔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그럴 때는 잘 써놔야 돼요. 그리고 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지급은 대부분 비용 처리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급여 줬는데 비용 처리 안 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가지급으로 잡혀요. 근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요. 뭐 대표님 이번에는 비용 처리 못한 거 이만큼 있어서 가지급 이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사실 이제 결산을 대리하고 있는 분들은 바빠요, 지금. 그래서 그냥 막 결산하다 보니까 가지급이 막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지금쯤이면 아마 이제 재무제표가 나올 때예요, 법인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작년보다 가지급이 늘어났다. 그럼 왜 늘어났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인정이자를 그냥 보탰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모르는 비용이 나갔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항상 잘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수증이 없어도 실제 쓰신 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산세 붙이고 그냥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기장하시는 분들 잘 몰라요, 그거를. 통장에서 누구 이름으로 나갔는데 이게 어떤 경비인지 말씀 안 해주시면 가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대부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해야 되고, 재무자산.
재고가 어떻게 보면 실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님도 내 재고 얼마 남아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고도 한 번쯤 보셔야 되고, 투자자산, 주식 같은 걸 투자했는데 안 올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회사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내가 출자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올라 있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무형 자산 결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재무제표상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안 했으면 손금 조정해서 법인세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자본은 당연히 자본금 증자했으면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 안 하시면 몰라요. 그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할 때 딱 10가지. 요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세무사 회에서도 요런 것들은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한번 그냥 쭉 훑어볼게요.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연단위 양도세 감면 한도를 이제 방법 자체를 조정하기로 했어요. 연단위로 하다 보니까 1년 감면해주면 그 다음 해에 그냥 또 해버리기 때문에 보통 2년, 5년 이렇게 끊어가지고 감면을 조정할 수도 있고, 지금 기획발전 특구라는 게 이제 지정이 돼요. 그러면 그 기획발전 특구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역은 이제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이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가산율을 조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11%였다. 그러면 10%, 9%. 왜냐하면 법인세가 예전에는 늘어났다가 지금은 9%하고 19%로 1%포인트씩 줄었어요.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1%를 줄였습니다. 법인세가 적으니까 이것도 줄인 거예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은 이제 연장했어요. 올해 끝나는 거를 이제 연장한 거고, 그 다음에 급여 생활자들에 대한 이제 세금이에요. 첫 번째가 출산 육아에 대한 이제 지원을 강화했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출산하면 또는 결혼하면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1억 원을 가지고 집을 사기도 해요. 증여받아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출산이나 결혼으로 받은 이 돈을 어디에 써도 상관없어요. 내가 결혼자금으로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후 2년 내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다.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그리고 5천 공제하면 1억 5천까지 받아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결혼 공제로 3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이에요. 그리고 출산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한 지는 2년이 지났지만 이번에 이제 출산을 해서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 돈은 어디에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1억 5천 받아서 1억 5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자산은 굉장히 커집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5억 받으면 20%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5억짜리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금 없이.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또 이거 이제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없이 이제 공제해 줍니다. 예전에 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 같은 경우 대표님이 개발을 많이 하시는 곳이 있어요. 개발하셔서 특허도 내고 막 하세요. 그러면 보상금을 대표님한테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으면 비과세를 7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특수관계인은 빠져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가족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 기부금 3천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 공제를 40%로 이제 상향해 줬어요. 기부 많이 하면 된다는 뜻이고, 쭉 내려오면은 전통시장, 요즘은 전통시장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세율이 2022년에 개정돼서 6%에서 45%까지는 똑같지만 요 단계를 많이 쪼갰어요. 예전처럼 그냥 훅 오는 게 아니고 많이 쪼개가지고 소득세 부담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생활세금제도, 뭐 상속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인 출산 양쪽으로 2년이에요. 2년 전, 2년 후 총 4년이죠. 1억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혼인 1억, 출산 1억 아니고 합쳐서 1억이에요. 가끔 이거 많이 물어봐요. 네, 합쳐서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 이게 그거예요. 현금 주고 그 현금으로 뭐 주식을 사거나 했을 때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건 보시면 되고 간주임대료 이제 과세 범위를 넓혔어요. 임대보증금, 소형주택도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을 해줬고요. 또 하나가 세법상 주택개념 정비. 주택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정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다가 또는 주택이 아니었다가 주택이 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파는데 사는 사람은 나는 주택으로 사고 싶지 않다. 다른 걸로 쓰겠다. 근데 파는 사람은 주택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아까 그거예요. 주식을 평가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 안 했더니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감정평가해서 과세가 됐어요. 나는 100을 냈는데 300이 과세가 되면 200만큼 덜 낸 거라서 가산세를 내야 돼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냈어요, 원래부터.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냈어요. 그거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모두 가산세는 빼주는 걸로. 왜냐면 이거는 재산 평가에 대한 문제지 이게 무슨 조세 탈루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세금제도. 뭐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해외 자산이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신고하도록 바꿨어요. 그리고 면제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가업승계. 가업승계가 업종이 이제는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제조를 하면 자동차 제조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제조를 해도 제조만 하면 돼요. 자동차에서 바뀌어도 됩니다. 자녀가 승계받고 자동차 아니고 그냥 상속받았는데 자기는 가구를 하고 싶다. 제조면 가능해요. 대분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제가 가업 승계, 살아있을 때 자녀한테 승계하면 1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작년까지는 60억까지 10%였지만 올해부터는 120억까지 10%로 확대됐고 연부연납이란 거 아시죠? 세금 많으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그게 가업승계는 1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면제도, 뭐 감면제도 많죠.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하고 나서 인정이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있어요. 그리고 압류, 이거는 가끔 명의신탁 주식 같은 경우도 압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남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면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입증 안 하면 해제를 안 해줍니다. 그거를. 그래서 바뀌었고 이런 것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근로자가 출산, 양육 지원금 받으면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전엔 받으면 그냥 근로소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비용 처리해 주니까 근로소득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 기술형 M&A, 뭐 이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 대부분 이제 기업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이제 연장해 줬어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근데 그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업 경영의 리스크 관리 또는 개인의 자산 관리는 이제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실행을 하면서 기업 경영의 리스크는 낮춰야 돼요. 또 하나는 전문가 그룹과 이제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절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라고 해서 세무조사 안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인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나오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조정하고 미리 대비해서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예를 들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여기 계신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해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드려요. 아무리 해결 방안이 좋아도 실행과 사후 관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오래된 기업이었어요. 예전부터 주식이 분산되어 있었죠. 특히나 가업 승계와 상속을 하려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기업은 법인을 설립하려면 7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되던 때가 있었어요. 또는 3명 이상. 근데 지금도 3명 이상 주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무사가 잘못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차명 주식이 있는 거예요. 차명 주식은 원래 본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주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치가 벌써 몇십억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갑자기 그분 가족한테 상속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한테 내달라고 하거나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입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명의신탁 해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 주식을 내 앞으로 다시 돌려놓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할 수는 없죠. 근거가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주식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명의신탁은 협의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인정하고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찾아온 이후에 제도 정비를 통해서 실제로 주식 가치를 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세무나 회계, 법무 다 합쳐서 가업 승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한 사례예요. 근데 실제 이것까지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3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내용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되고 주주 명부도 내 앞으로 다시 돌려야 되고 돌린 다음에 주식 가치도 좀 조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업 승계를 통해서 정리를 한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상세한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예를 들고 그 기업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